여야가 쌍특검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전모 씨의 사망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의 미친 칼질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며 강력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퇴를 거듭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특별법을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경기도 의회에서 현장 최고위원 회의를 여는 등 경청 투어를 재개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튀르키예에서 열린 믹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김 의장은 회의를 마치고 교황청 인사 등을 만나기 위해 이탈리아 로마로 이동했습니다.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이슈를 분석해보는 청년마수. 본격화된 국민의힘 새 지도부 당직 인선 하마평과 이재명 대표의 전 비서실장의 사망과 관련된 여야 공방을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0일 금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하면서 이른바 쌍특검 추진에 본격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부정부패 혐의를 가리기 위한 목적이라고 반대하면서 3월 국회 험로를 예고했는데요. 이와 함께 이재명 대표 최측근이 또다시 숨진 채 발견되자 국민의힘은 이 대표 책임론을 제기했고 이 대표는 검찰의 압박 수사 때문이라면서 검찰을 맹비난했습니다. 장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 추진 움직임에 국민의힘은 거듭 이재명 대표의 방탄 목적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대장동 50억 클럽은 검찰이 지금 보안 수사 중이고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도 민주당 정권에서 조사했지만 전혀 혐의를 발견하지 못한 사안이라고 반박하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굳이 특검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국회를 극한 정쟁의 장으로 몰고 가서 이재명 대표 부정부패 혐의로부터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다음 주 국회에 발의된 특검 법안들을 병합심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특검 찬성 여론이 절반을 넘은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 문개기가 아닌 양특검법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압도적 국민의 뜻은 더 이상 윤석열 검찰의 봐주기 부실 수사와 시간 끌기 면죄부 수사를 믿을 수 없으니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를 조속히 실시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 경기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전모 씨의 사망을 놓고도 여야는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침통한 모습으로 경기도청에서 현장 최고위를 주재한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압박과 조작 수사 때문이라고 성토하며 검찰을 맹비난했습니다. 주변을 먼지 털듯이 털고 주변까지 털어대니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견뎌합니까? 그야말로 광기입니다. 광기. 검찰의 이 미친 칼질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책임론으로 맞받으며 이 대표의 직무 수행이 적합한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이 무서운 비극을 끝내야 할 사람은 바로 이재명 대표입니다. 도대체 어떠한 말 못할 비밀이 그리 많기에 측근들이 세상을 뜨고 있는지 오직 한 사람, 그분이 입을 열 때입니다. 다섯 번째 측근 사망으로 파장이 더욱 확산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김건희 여사 특검으로 정치권이 맞붙은 가운데 3월 국회 여야 공방전은 점점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방송 장정현입니다. 신임 국민의힘 지도부가 내년 4월 총선 압승과 윤석열 정부 성공을 목표로 정책 행보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책의원 총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정책의원총회에 처음 참석한 김기현 신임 국민의힘 대표. 의원들과의 첫 상견례 자리에서 김 대표는 내년 4월 총선 압승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당내 화합, 통합과 정책 역량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김 대표는 무엇보다 민생 정당으로서의 정책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며 수적 열세의 여소야대 상황에서 당이 힘이 없으면 야당과의 협치, 대화도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심이 우리를 지지해주고 여론이 우리를 지지해주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치열하게 우리가 의정활동하면서 현장에서 우리 국민들과 만나고 현안이 있으면 현장에 달려가. 오늘 정책의총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논의됐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의총에서 정부가 발표한 노후 계획도시 정비 지원 특별법에 대해 설명했는데 분당, 일산, 중동 등 1기 신도시 등의 재건축 안전 진단을 면제해주고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늘려주는 내용입니다. 국민의힘은 조만간 1기 신도시 특별 법안을 당론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사실 여야 간에도 큰 이견은 없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거 여야가 같이 할지 아니면 야당이 동참을 안 하면 또 우리 여당 단독으로 할지 그거는 저희가 당에다 맡기는 상황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들과 원내 부대표들이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야당 공동 발의 여부는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책의총에서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초청해 디지털 혁신 시대의 디지로그 필수 생존 비책에 대한 특강을 들었습니다. 오는 16일 정책의총에서도 하정우 네이버 이사의 챗GPT 특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김기현 대표는 오후에 소형 원자로 SMR 산업 육성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김 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지난 5년간 원전 기술을 사장시켰다고 비판하며 윤 대통령은 SMR 개발이 대한민국 지도자의 책임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방송 임천입니다. 해외 순방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이 튀르키예에서 열린 믹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김 의장은 회의에서 공급 위기 등 각 나라가 처한 위기 극복을 위해 다자주의를 통한 글로벌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남수지 기자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린 제8회 믹타 국회의장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김 의장은 멕시코,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호주 등 참여국 의장들과 정의와 포용에 기초한 다자주의 협력을 강조하는 공동 성명문을 발표했습니다. 김 의장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비롯한 북한 도발 등으로 국제 질서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며 다자 체제에 기초한 협력 질서가 국가 발전에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의와 포용에 기초한 새로운 협력의 틀을 만들어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에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저는 다자주의적 국제 질서의 회복에 있어서 믹타가 그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김 의장은 책임성 있는 AI와 신흥기술의 기회와 위험을 주제로 발표도 했습니다. 김 의장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닥뜨린 개인정보 문제 등의 새로운 규범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기술 진보의 부정적인 영향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인공지능 제작 및 이용에 수반되는 윤리관에 대한 문제, 의회는 인공지능 시대에 상응하는 새로운 규범을 정립할 것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김 의장은 또 각국 의회 지도자들에게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김 의장은 무스타파 션톱 튀르키예 국회의장과의 양자회담을 갖고 대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에 위로를 전했습니다. 양국 간 교류를 위해 한국 교민들의 거주 허가증 등의 원활한 발급이 필요하다며 협조도 당부했습니다. 튀르키예 일정을 마친 김 의장은 이탈리아 로마로 이동해 유흥식 추기경과 교황청 주요 인사 그리고 이탈리아 하원 의장과 면담합니다. 국회 방송 남수지입니다. 정우택 국회 부의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한기호, 하태경, 민주당 박용진, 안규백, 윤건영 의원이 오는 27일부터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본부를 방문합니다. 아시아 지역 국가 의원들이 나토 본부를 공식 방문하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나토식 핵 공유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마약 범죄에서의 형사 사법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보고서가 발간됐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최근 다크넷 등을 통해 손쉽게 마약 구매가 가능해졌다며 마약 범죄 처벌 절차에서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마약 범죄에서 잠입 수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마약 거래의 장소 등을 특정하지 않아도 공소가 용이하도록 하는 등의 개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소형 원자로 산업 연구가 미흡해 경쟁국 대비 뒤처져 있다며 SMR 생태계 구축과 사업화 기반을 집중 양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소형 원자로 산업 육성 발전 방안 토론회를 주최한 이채익 의원은 정부의 원전 산업 전방위적 진흥책 추진에 맞춰서 입법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재영 울산과학기술원 교수는 SMR이 사업화될 수 있도록 공기업과 민간 기업이 기술 개발에 함께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한 주간 있었던 정치 이슈를 콕콕 집어서 정리해 드리는 순서 주간 이슈픽 코너입니다. 오늘도 김지수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번째 이슈픽부터 살펴볼까요? 네,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픽, 강제 동원, 강제 배상입니다. 네. 딱 제목을 보시면 내용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월요일에 우리 정부가 강제 동원 피해자 배상 방안을 공식 발표했는데요. 네. 일본 전범 기업들은 빠져 있었습니다. 빠진 채 우리 기업들이 배상금을 내주는 방안이라 피해자들은 지금 현재 받지 않겠다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대법원 판단이 나온 지 4년 만에 이제 해법이 나온 건데 네. 일본의 전범 기업들이 내야 할 돈을 왜 우리 그 기업들이 내야 하는지 이런 그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이번 제3자 변제 핵심 내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당시에 그 일본의 자금을 지원받았던 이 포스코 등 16개 우리 기업들이 있는데요. 이 한국 기업들이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에 재원을 기부를 하고요. 이 기부받은 재단이 피해자들에게 판결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전범 기업이 빠진 이 반쪽짜리 해법이다 이런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다만 우리 정부는 우리가 먼저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하면 일본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배상금을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가 이제 대신 갚는 건데 이럴 경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네, 일반 시청자분들도 궁금하실 텐데요. 이 민법에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제3자가 채무를 대신 갚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네. 이 제3자도 채무자와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또 제3자와 채무자가 이해관계가 있어야 되는데요. 피해자 측은 이번 해법에 동의하지 않을 뿐더러 재단이 채무자와는 이해관계가 없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선 이 배상금이 법으로 정한 채권이거든요. 네. 법으로 정한 채권이어서 민법에 상관없이 제3자 변제가 가능하다. 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그 피해자들이 끝까지 이제 뭐 수령을 거부하면 그때는 뭐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재단이 그렇게 되면 재단이 배상금을 법원에 맡기게 되는데요. 이런 네. 과정을 공탁이라고 합니다. 네. 외교부 관계자는 공탁이 법리적으로 가능하다 이런 입장인데요. 반면에 피해자 측은 이런 공탁 절차가 이루어지면 공탁금 무효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는 그런 주장을 밝혔는데요. 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결국은 피해자 측과 그리고 재단 사이의 어떤 법적 다툼, 그러니까 이제 안타깝게도 우리끼리의 또 다툼이 될 가능성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번 그 해법을 바라보는 여야의 시각이 이제 많이 다르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내린 대승적 결단이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네. 강제동원 배상 문제를 전 정부 누구도 해결하려 하지 않았고 한일 관계가 경색된 채 계속 방치되었다. 이번 해법이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이런 입장인데요. 반면 민주당은 일본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을 짓밟는 2차 가해다. 사실상의 대일 항복이라며 공세를 이어갔는데요. 특히 병자호란 당시 인조가 청나라 태종에게 무릎 꿇고 항복한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 참사라는 주장입니다. 앞으로 당분간 이 한일 외교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 더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두 번째 이슈픽으로 가볼까요? 네, 두 번째 이슈픽 함께 보시겠습니다. 흥행이 남기고 간 숙제입니다. 최근에 흥행하면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겠네요.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예상 외의 흥행을 기록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전당대회 일정을 치르면서 후보들 간 공방이 상당히 격화됐었는데요. 김기현 신임 대표 앞으로 이 갈등을 봉합하면서 내년 총선을 준비해야 하는 그런
큰 숙제를 떠안게 됐습니다. 네, 투표율이 이제 50%를 넘어서면서 일단 그 흥행에는 크게 성공했다 이런 평가죠. 네, 먼저 최종 투표율을 좀 보시면요. 말씀해 주셨지만 50%를 넘어서 55.1%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네. 지난 2021년 전당대회 투표율인 45.36%보다 거의 뭐 한 10%포인트 정도 더 그러네요. 네. 높은 수치가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전당대회 내내 논란이 됐던 윤심 논란과 더불어서 이 특히 결선 투표가 도입되지 않았습니까? 네. 결선 투표가 도입된 것이 높은 투표율의 배경이다.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기존 방식이었다면 과반이 넘지 않더라도 유력 후보가 1위를 차지하면서 바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유력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 지지자들의 참여가 저조했을 텐데요. 이 결선 투표가 도입이 되면서 2위를 하더라도 네. 결선에 가서 반전을 노릴 수 있는 막판 노림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이 높은 투표율로 이어졌다 이런 분석입니다. 결선 투표 제도가 흥행에 크게 이제 기여를 했다는 이제 평가를 말씀하셨는데, 네. 근데 결국에 김기현 후보가 결선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제 과반 득표를 하면서. 근데 최고위원회 모두 친윤계 인사들이 당선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당선자들의 면면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이 김기현 후보 먼저 52.93%의 득표율로 과반을 넘으면서 말씀하신 대로 결선 투표는 없었고요. 네. 안철수 후보가 23.37%, 그리고 천하람 후보가 14.98%, 또 황교안 후보는 8.72%의 순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고위원회는 친윤계 인사인 김재원, 김병민, 조수진, 태영호 후보, 그리고 청년 최고위원회는 장해찬 후보가 선출이 됐는데요. 네. 결국 이 비윤계죠. 천아용인이라고 저희가 이제 불렀었는데 천하람, 허은하, 김용태, 이기인 후보는 모두 낙선을 했습니다. 이제 결과만 놓고 보면 당원들이 개혁 보수보다는 당내 안정을 선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김기현 대표 이 전당대회에서 극심하게 드러났던 이 당의 분열 양상을 수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됐고요. 네. 또 외부적으로는 지금 여소야대 상황이지 않습니까? 여소야대를 극복해야 되고 또 최종적으로는 내년 총선을 승리로 이끌어야 되는 그런 최대 과제를 역시 안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까지 살펴봤고 세 번째 이슈픽은 어떤 내용일까요? 네, 세 번째 이슈픽. 국면 전환을 위한 타상 공세입니다. 국면 전환이 필요한 건 이제 민주당이겠죠? 네, 제목이 약간 긴데요. 네. 민주당 얘기입니다. 지난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에 사실 그때 좀 가까스로 부결이 됐잖아요. 네. 그 이후에 이제 당내 내용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갈등이 지금 계속되는 양상인데 이 갈등 국면을 해소하기 위해서 네. 쌍특검 그리고 정순신 카드로 이 공세를 몰아붙이는 상황입니다. 지난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이 발의가 됐고 이제 어제였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이제 발의를 했는데 지난해 발의했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는 법안에 좀 차이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 발의했던 법안은 김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도 수사 대상으로 명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어제 새로 발의한 법안에는 이 주가 조작 및 협찬 의혹으로 범위를 좁혔습니다. 다만 법안에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에서 특검 후보자 추천을 하도록 규정했는데요. 네. 사실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는 이제 민주당 한 곳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사실상 특검 후보자를 민주당 단독으로 추천하겠다는 내용이어서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정의당과의 이 공조가 필요한데 정의당과의 논의가 더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또 민주당이 정순신 검사 진상조사단으로 진상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네요. 네, 이 학교 폭력 문제가 지금 심각한 상황으로 또 흘러가고 있는데 네. 우선 수요일에 진상조사단과 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서울대학교를 항의 방문했는데요. 정 변호사의 아들을 정시로 선발하는 과정에서 이 학교 폭력을 이유로 총 몇 점을 감점했는지에 대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또 어제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네. 교육위 전체 회의에서도 이 정 변호사의 아들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는데요. 정 변호사의 아들이 강제 전학을 간 반포고등학교, 이 반포고등학교가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를 열어서 졸업 후에 원래 2년간 보존해야 되거든요. 이 학교폭력 기록을, 징계 기록을.
그러니까 강제 전학 처분된 그 징계 기록을 보존해야 되는데 졸업 직전에 삭제를 했습니다. 2년이 안 됐는데 그렇게 삭제한 건가요? 네, 그렇죠. 네.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졸업 직전에. 그리고 또 이 반포고등학교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가 학부모 5명 그리고 학교 내외부 인사 4명 이렇게 총 9명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당시 외부위원으로 정군의 아버지죠. 정 변호사가 포함된 점. 이런 점을 민주당 의원들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이제 어젯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 극단적인 그 선택을 또 한 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지금 확산이 되고 있네요. 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전모 씨가 어제 저녁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건데요. 전 씨는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비서실장, 행정기획조정실장 등 요직을 거쳤고요. 또 도지사 시절에는 초대 비서실장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경기 주택도시공사에서 경영기획본부장, 또 나중에는 사장 직무대행도 맡았다가 지난해 12월 말에 사퇴를 했거든요. 사퇴를 하고 퇴직 후에 성남FC 후원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현장에서는 그 전모 씨가 쓴 그 노트 6조 분량의 또 유서가 발견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이 유서를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을 텐데요. 유서에서 전 씨는 나는 일만 열심히 했을 뿐인데 검찰 수사 대상이 돼서 억울하다.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다며 이 억울한 심정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이제 현재 그 전 씨 문상을 갔는데 유족들의 그 반발 때문에 아직까지 그 문상을 했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표가 오늘 오후에 예정돼 있었던 일정을 전면 취소를 했고요. 전 씨를 조문하기 위해서 빈소가 마련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시 의료원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유가족들의 강력한 반대로 지금까지 문상을 하지 못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민주당 지도부가 당 내용을 수습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슈픽 3번째 제목으로도 달았지만 이제 외부 공세에 지금 주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찰나에 이 대표의 이 최측근 사망 소식이 알려지면서 민주당의 내홍과 또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여야 공방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으로서는 이제 국면 전환을 꾀하려고 했는데 또 뜻하지 않은 변수가 또 생겨 셈이 됐습니다. 네, 오늘 주간 이슈픽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진수 아나운서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3월 10일)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하랑의 정치톡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치톡은 당직의 꽃 사무총장입니다. 새로 출범한 김기현 후의 주요 당직 인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그중에서도 당직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사무총장에 가장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인즉 당의 살림을 책임지고 무엇보다 매년 총선에서 공천의 실무를 총괄하는 자리이기 때문인데요. 친윤계 핵심으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이 현재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을 맡아 윤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한 최측근인데요. 이외 윤재옥, 이양수 의원도 하마평에 오른 상황. 저는 굉장히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전략적인 사고를 갖고 있어서 철규 의원께서 사무총장을 맡으면 저는 굉장히 잘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친윤계의 승리를 이끈 1등 공신으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이 당초 사무총장에 거론되기도 했었습니다. 장 의원 본인이 일찍이 백의종군을 선언한 바가 있지만 그의 역할론을 두고 비윤계 견제가 여전합니다. 장제원 의원의 포지션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사무총장 할 뿐이라고 봅니다. 이번에 최고위원 선거나 당대표 선거에서도 막후에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가만히 계실 분이 아니라고 보고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사무총장하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만은 비선 실세를 하는 것보다 나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여기서 잠깐 당직의 꽃이자 공천이라는 권력을 쥔 실세로 꼽히는 사무총장 자리지만 이른바 사무총장 잔혹사라는 유명한 말도 있습니다. 바로 지난 2008년 18대 총선 당시 과거 사무총장을 역임했던 전 현직 의원들이 줄줄이 낙선했기 때문입니다. 공천권을 쥐었지만 정작 본인의 선거는 장담할 수 없는 우픈 상황인 거죠. 우리 국민의힘 지도부도 새로운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반드시 압승해서 민주당에게 빼앗긴 국회를 되찾고
이렇듯 당 사무총장이 과연 누가 될 것이냐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취임과 동시에 연대 포용 탕평, 일명 연포탕을 무엇보다 강조한 김기현 당대표. 그가 내세운 연포탕의 의미가 어떤 방법으로 구현될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정치톡은 입 닫은 서울대입니다. 어제 국회에선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 관련 부실 대응 의혹 확인을 위해서 상임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서울대와 민사고, 반포고, 교육부 등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긴급 현안질을 진행한 건데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확인해드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순신 아들이 대학교에 재학 중입니까? 휴학 중입니까? 혹은 자퇴했습니까? 제가 확인드리기에는 범위가 벗어나고요.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입학한 서울대 측은 개인정보를 이유로 재학 여부조차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그런데 서울대가 확인해주지 않은 사실을 반포고 측에서 확인해주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 정순신 그 아들이 반포고등학교를 졸업했잖아요, 그죠? 네. 거기서 대학을 진학했죠. 네. 정시로 진학했습니까? 수시로 진학했습니까? 정시입니다. 정시로 진학했죠. 오늘 이제 정말 어렵게 한 가지 사실을 어렵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반포고등학교 교장이 이 정군이 서울대 철학과 정시로 갔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서울대는 오늘에서야 정군의 서울대 입학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게 블랙 코미디죠. 그런가 하면 정순신 변호사 아들이 학폭 피해자에게 썼다는 빨갱이 등의 표현에 대해서 민사고 교정이 일상 용어라면서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고 답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경향신문을 보는 학생한테는 빨갱이라고 놀리고 조선일보를 보는 학생한테는 적폐라고 놀렸어요. 아이들의 자유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저게 폭력이 아니에요. 너무나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언어라고 보는데요. 한편 교육부가 학폭가의 학생에 대한 조치로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보존 기간을 늘리고 이를 대학 입시에 반영하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학폭 근절 대책안을 발빠르고 실용성 있게 내놔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정치권 이슈를 분석하고 토론해보는 국회 라이브6 청년 맞수. 오늘도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원,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인선에 바로 들어갔네요. 비서실장에 TK 출신인 구자근 의원을 이제 내정을 했고 또 핵심 역할을 맡게 될 사무총장에는 지금 현재 그 친윤계 이철규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어디 그 신문에서는 이미 인선을 했다 이런 그 기사도 이제 나온 상황인데 김기현 대표가 이제 줄곧 주장을 했던 게 연대 포용 탕평, 연포탕 원칙을 지키겠다 이렇게 밝혔었는데 현재까지 나오는 그 당직 그 주요 인선들을 보면 하마평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친윤계 의원들이 이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과연 당내 화합을 이룰 수 있을지, 탕평책이 나올 수 있을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우선은 이제 새로 선출된 지도부가 자신들의 어떤 인적 구성을 기존에 이제 자신들과 함께 이제 보폭을 맞췄던 분으로 하는 거는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어지는 이후에 어떤 다른 계파 연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부분에서의 어떤 배분이 어떻게 되느냐지 사무총장 같은 자리를 사실 엄밀히 얘기하자면 어떤 연대를 하자고 어쨌든 간에 이번 경선에서 갈등이 있었던 다른 계파에게 줄 수는 또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아직 연대포용 탕평의 정책이 지켜질지 말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좀 섣부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건 좀 앞으로 지켜봐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상대당에서는 현재 그 국민의힘 당직 인선 상황, 하마평 이런 내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이번 그 전당대회를 무엇으로 규정할 거냐라고 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의힘 장악이 성공했다 이렇게 일단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번 선거는 사실 후보들이 계셨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뛰었다고 할 만큼 아주 직접적으로 개입했던 선거였지 않습니까? 거기에 일단 성공했죠. 그래서 이준석계가 한 명도 못 들어오게 되는 데까지 성공했고 그러면 이제
당이 어떻게 되냐면 윤석열 대통령 줄서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줄을 잘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아마 사무총장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은 연대와 포용 이런 것들을 인사로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근데 사무총장을 좀 합리적으로 예를 들면 당의 전체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사람을 한다고 하면 되게 어떤 포용의 어떤 의지가 잘 드러날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진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아주 집요하게 내년 공천에 자신의 영향력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김기현 후보를 끝까지 밀었던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그 연대와 포용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번 최고위원 후보들이 딱 처음에 최고위원이 돼서 했던 말들도 보면 사실 당내에 있는 본인들과 다른 의견을 내는 당원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제거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비유적으로 썼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걸 봤을 때 뭐 친윤 일변도의 정당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듭니다. 네, 국민의힘이 이번에 그 새로 선출된 최고위원들도 불편했던 경선 과정, 그 전당대회 과정에서의 불편했던 그 마음을 좀 숨기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친 이준석계를 향해서 뭐 이준석이 엄석대다, 또 훌리건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 이게 뭐 그 전당대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뭐 어쩔 수 없는 뭐 지나가는 뭐 후유증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이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았다면 제일 좋았겠지만 뭐 이번 저희 전당대회가 뭐 실제로 꽤 많은 국민들의 관심도 받고 또 컨벤션 효과도 있었던 만큼 격화됐던 지점도 있기 때문에 뭐 거기에서 쌓였던 앙금이 뭐 하루아침에 풀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야기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아쉬운 게 보통 원래 이런 경우에는 진 측에서 원래 좀 목소리가 강경하게 나오고 이긴 측에서는 좀 더 포용적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 수순이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승리한 측에서는 이제 본인들이 앞으로 해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근데 이제 승리한 측에서 먼저 이런 목소리가 나왔다는 것이 저는 조금 아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하람 위원장, 이준석 전 대표 내년 그 총선 공천 뭐 좀 어떻게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뭐 안 될 수도 저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이제 뭐 이준석 전 대표나 아니면 뭐 천하람 위원장이 지금 가지고 있는 계신 지역구가 저희 당의 이제 대표적인 험지인 뭐 전남이나 뭐 전라도나 아니면은 뭐 노원구 이런 곳이기 때문에 거기가 사실 그렇게 막 좋은 자리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계파적인 갈등 때문에 밀려나진 않을 것이다. 이런 것도 있는 반면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조직이라는 것이 뭐 이런 다툼이 있었을 때 뭐 거기에 대해 제재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흩어진다. 이런 좀 예전 사고 방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의지가 조금 작용을 한다면 뭐 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이 이제 당내 갈등 상황이 이제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상황이 이제 벌어지면서 또 이쪽도 같이 좀 불이 붙은 것 같은 그런 이제 양상인 것 같습니다. 전당대회가 끝나고도 이제 쉽게 좀 봉합될 것 같지 않은 국민의힘의 갈등 상황, 어떻게 지켜보세요? 민주당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당내 선거라고 하는 게 그 갈등 아니면 치열할수록 사실은 갈등의 골이 깊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그전에는 후보였다면 지금은 이제 지도부가 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럼 지도부라고 하면 자신이 대변해야 될 당원 세력뿐만 아니라 전체 당을 이끄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당원들의 의견일지라도 그것을 받아 안을 수 있게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과연 국민의힘 현 지도부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은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숙제가 하나 남아 있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의 당무 개입이 그냥 어떤 정무적 차원에서만 존재했던 게 아니라 법적 차원에서도 문제가 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가공무원법을 보면 정치적 중립을 공무원이 지켜야 되는데 대통령실에 있는 비서진들은 국가공무원입니다. 근데 특정 정당, 특정인을 어떤 지지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경향신문에 의해서 확인된 어떤 녹취 내용을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고 호소를 해요. 근데 이 문제를 김기현 당대표가 별 문제 아니다. 라고 말하고 정무수석도 별 문제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법치를 되게 중요시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원칙을 비춰보면 완전히 말이 안 됩니다. 법을 완전히 어긴 거예요. 아주 명백하게. 그래서 이것을 그냥 덮어놓고 간다고 하면 저는 두고두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번에 이제 민주당 상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경기도지사 시절에 비서실장을 지냈던 전모 씨가 어젯밤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금 이제 파장이 크게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 조문을 갔는데 유족의 이제 반대로 현재
그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고 조문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주변 인물이 유명을 달리한 게 이번이 이제 벌써 5번째가 됐습니다. 참 안타까운데요. 이 대표는 검찰의 과도한 수사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고 한 차례 이제 검찰 조사를 받은 걸로 전해지고 있죠. 그 검찰은 압박 수사를 한 적이 없다 또 이런 그 입장이네요. 사실은 공직을 되게 오래 하셨고 그리고 주변의 평도 되게 좋았던 분이 스스로 이제 명을 달리하신 부분을 두고 당장 그와 관련된 상황이 어떤지 모른 채로 누구 탓이다라고 말하는 건 전 적절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우선은 목숨을 던질 만큼 아주 어려웠구나에 공감하고 그 유족들이 느끼는 어떤 상실감에 공감하는 게 어쨌든 첫 번째 시작이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표께서 사실 이것은 검찰에 의한 것이다라고 규정한 것은 전 적절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 그 발언을 할 당시에 유족의 어떤 그 돌아가신 분의 유서를 본 다음에 그 발언을 하신 것 같진 않지만 여튼 그 공개가 아직 되진 않았지만 언론에 의해서 보도되고 있는 유서의 내용을 보면 사실 이재명 대표의 책임도 아예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저는 검찰 역시도 검찰은 강압 수사 안 했다 이렇게 잡아댈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건 어떻게 됐는지 그 어떤 부당하게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 자체가 되게 압박이 되었을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섬세하지 못했던 부분에 의해서 사실 고인이 되게 힘들어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쨌건 지금 민주당에게 이것은 되게 어려운 일이고 되게 무거운 일로 다가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또 발생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 전 비서실장 사망 원인은 이제 검찰의 압박 수사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는데요. 예,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 주변에서 이제 이렇게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이 이렇게 좀 뭐 연관이 있는지 아닌지 제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된다는 게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항상 검찰 조사가 뭐 강압적이었다, 뭐 그런 압박 때문에 뭐 고인께서 안타까운 선택을 하셨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도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실제로 뭐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받는 압박감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이런 것 때문에 고인께서 이제 고통을 겪으셨을 수 있지만은 단순히 이것이 뭐 검찰의 압박 때문에 이 사람께서 이미 이런 선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에는 검찰 입장에서 사실 지금 이런 수사를 받고 있는 분들이 자꾸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검찰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이고 앞으로 수사를 풀어나가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연결고리가 빠져버리는 경우도 생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도 이런 상황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이 무조건 검찰의 책임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 개인적인 이제 좀 경험으로 보았을 때 저도 이제 실제 과거에 이제 좀 재판에 관련된 이제 피해자분들을 돕는 시민단체 활동을 했을 때 뭐 수사 과정이나 이럴 때 억울함이 계속 이제 본인들의 어떤 목소리가 사회에 전달되지 않고 수사 과정이나 이런 데 올바르게 반영되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제가 그런 걸 말리러 가는 활동을 해본 적도 있고요. 근데 그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기 전에 자신들의 억울함을 어떻게든 알리려고 모든 자신이 취할 수 있는 액션을 합니다. 기자를 찾아가다 하다못해 어디 앞에 와서 1인 시위를 하시든 하다못해 진짜 길에서 들어 눕기까지 하고 그래도 통하지 않을 때 이제 선택되는 것이 이런 것인데 항상 이재명 대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극단적인 선택들은 앞에 이 과정이 없어요. 그냥 조용히 계시다가 수사 받으시다가 갑자기 고통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시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세요. 그런데 이게 오로지 검찰의 수사 때문이다라고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이렇게 좀 비약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좀 국민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좀 온당치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다음 이야기는 민주당이 어제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새로 발의를 했습니다. 지난해 이제 한 차례 발의를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두 번째로 발의를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169명 민주당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했었고 어제는 이제 15명의 민주당 의원의 이름이 들어갔는데 지난해 발의하고 이제 좀 다른 점은 조사 범위를 이제 좀 좁혔어요. 그 허위 학력 위조 등 뭐 이런 이제 범위는 이제 빠뜨렸고 정의당하고 의견을 이제 일부 같이 이제 하기로 했는데 절차상에서는 서로 좀 아직 이견이 있는 상황이죠. 또 민주당은 그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이제 패스트트랙으로 바로 가자는 거고 정의당은 법사위에 일단은 좀 거쳐보자 그런 입장인데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작년이랑 좀 다른 상황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돼서 반발이 적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작년을 떠올려 보면 이 특검법을 낸다고 했을 때부터 국민의힘에서는 이건 정치적인 것이다. 네. 이렇게 공격했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그런 이야기를 못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 관련한 1심 재판,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1심 재판이 나왔는데 거기에 일부 사실이 법원에 의해서 인정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 거래에 연루되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네. 검찰이 그것을 수사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하는 야당에 대해서 뭐라 말을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은 일단 변화된 사실이고요. 일단 정의당과의 협상을 하기 위해서 저는 지금의 그 특검법을 민주당이 발의할 때 뭐 민주당에 동의하는 의원들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지를 열어둔 거고 법사위로 올려서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본회의 차원에서 패스트트랙에 올려서 6개월간 이제 수기 기간을 가지는 게 좋을지는 좀 더 전략적으로 이야기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정훈 의원이 동의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본회의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국민의힘은 뭐 이번 특검법이 이재명 대표 이제 사법 리스크에서 이제 국면 전환을 하려는 시도다. 이렇게 이제 뭐 당연히 그런 논평이 나오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 기존에 이제 본인이 받는 수사가 부당하다고 이야기하시면서 항상 어떤 수사의 부당한 점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이야기하시기보다는 네. 뭐 왜 이거는 수사 안 하냐, 왜 저 사람은 수사 안 하냐 이런 식으로 항상 좀 다른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존에 꾸준히 그래 오셨던 만큼 이번에도 역시 그런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저희 쪽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번에 저도 뭐 특검법 올라온 걸 전체를 내용으로 확인한 것은 아닌데 좀 특이할 만한 사안이 지금 이제 야당 측 의원에서 특검법이 만약 발의가 된다면 그 수사하는 그 이제 인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결국 지금 대통령이 그러니까 야당인 교섭단체가 민주당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특검법이 발의된다면 사실 민주당이 그 수사 인력을 구성하는데 대부분의 의사를 결정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법안 자체가 지금 좀 경찰 수사나 이런 것을 수사 과정을 본인들이 좀 컨트롤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밖에 저는 볼 수가 없습니다. 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오는 그 16일부터 1박 2일 동안 일본을 방문해서 한일 정상회담을 이제 갖기로 했습니다. 지난 그 3.1절 기념사에서 그전과는 다른 분위기의 이제 기념사를 했었고 이렇게 이제 한일 관계가 이제 좀 개선의 속도를 내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요. 최근에 그 반면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이제 배상 방안을 두고서 이제 국내 정치권, 시민단체 각 분야에서 여러 이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이런 사안들이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데요. 이 그 강제징용 배상 문제 두 분은 어떻게 그 좀 이번 그 정부의 그 안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저는 이 사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국익을 매우 심각하게 침해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일본과 한국이 왜 관계가 안 좋았는가를 살펴봐야 지금 이 행위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일본과 한국이 왜 안 좋았습니까? 그러니까 2018년도에 강제징용 판결이 났어요. 대한민국 대법원이 1965년도에 청구권 협정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징용된 사람들에게 피해를 배상해야 되는 건 일본 전범 기업이다라고 판결한 겁니다. 13년에 걸쳐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근데 이것을 놓고 일본이 반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역 제재를 했죠. 소위 보복 조치라고 하는데 근데 그렇게 보복 조치를 했는데 한국 경제가 그렇게 크게 타격받지 않았습니다. 되레 그걸 명분 삼아서 투자를 늘렸고 지금은 경제 그 산업에 대한 경쟁력이 훨씬 더 높아진 상태가 되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관계가 안 좋다 손 치더라도 국민들이 느끼기엔 별 문제 없었던 거예요. 실제로 별 문제 없었으니까요. 근데 갑자기 이것을 문재인 정부와 차별점을 두기 위해 우리는 관계가 좋아진다라는 그것만을 위해서 사실은 대법원이 내린 판결을 행정부가 부정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제3자 변제안을 냈는데 제3자 변제안은 그 당 피해 당사자가 동의해야 다른 사람을 의해서 그 채무를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법 위반 사항을 강요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법치를 그렇게 강조하는 대통령이 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어기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이 사실은 과거에 대한 반성을 하게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어야 되는데 거기에 면죄부를 주고 있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저희가 WTO에 무역 제재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걸었다가 그걸 지금 며칠 만에 철회했습니다. 그러니까 얻는 건 진짜 그 양국 간의 정상회담밖에 없어요. 그 누구한테 좋은 일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언론에 나가기 좋은 그런 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외교를 엉망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능할 뿐만 아니라 역사관도 매우 엉망이라고 저는 생각되고, 저는 이것은 분명히 역사가 기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그 WBC 한일 야구 그 국가대표팀 간의 네. 경기가 이제 펼쳐지잖아요. 네. 시구로 기시다 총리가 직접 시구를 한다도 그 소식이 또 전해졌는데, 네. 이것도 양국의 관계를 고려한 하나의 또 이제 뭐 그 노력인지 뭐 아무튼 그런 가운데 이번에 그 강제징용에 대한 정부 해법, 저도 이게 뭐 이번 정부의 대응이 뭐 완벽했다, 너무 훌륭하다 이렇게는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아까 이야기하신 바와 같이 뭐 우리가 18년 이후에 일본과 분쟁이 있었어도 대한민국에 지금까지 별일 없었다, 뭐 별일 네. 없었을 수 있죠. 하지만 지금 앞으로는 단순한 경제 문제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신냉정 체제가 실질적으로 시작이 됐어요. 이미 어떤 이런 것이 안보 불안이 일어나고 있고, 뭐 어느 정도는 뭐 확정되지 않은 이야기고 그냥 도는 이야기지만 실제로 어떤 중국의 군사 행동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래서 이번에 바로 한미일 새 해구산 조약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제 생각엔 이렇습니다. 이게 분명히 잘못된 지점이 있겠죠. 우리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겠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정말 국민 안전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원치 않아도 일본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럴 때 분명히 이런 식으로 하면 국민의 비난을 받을 거라는 거 대통령께서 모르시지 않으셨거든요. 그럼에도 어떤 그런 걸 감수하고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것 자체는 어느 정도 평가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얘기하신 바와 같이 제3자 변제에 관한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만약 이 문제가 계속 해결되지 않고 계속 평행선을 이룬다면 이 피해자분들께서 살아 생전에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뭐 어떤 일본의 잘못을 용서하자는 것이 아니라 정말 피해자 중심적으로 생각하자, 이런 관점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피해자분들이 지금 여기에 또 반발을 하고 계세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수기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안보 면에서도 지금 2018년부터 22년 그 문제가 된다고 주장하시는 그때 미국과의 관계가 안 좋았나요? 미국과의 군사 동맹이 흔들렸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중국의 안보 위협에 대해서도 일본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막겠다고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을 통해서 그것에 대한 위협을 억제하겠다는 것이죠. 근데 그 면에서 보면 미국과의 관계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무엇을 명분으로 일본에게 그런 어떤 면죄부를 주는지, 독일 같은 경우는 그 어떤 전범 범죄에 대해서 독일과 전범 기업들이 7조 원에 달하는 재단에 돈을 내요. 그리고 그걸로 피해자, 살아있는 강제동원 피해자를 지원하죠. 근데 우리는 우리 기업이 돈을 내게 하겠다고 한국 대통령이 말을 한 겁니다. 누가 봐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피해자분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 돈 필요 없다. 그러면 안 주면 될 일인데 끝까지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줘야지 일본에게 어떤 면죄부를 주는 게 완성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모로 보나 말이 안 되는 행동을 윤석열 대통령이 몰아붙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명분면에서 조금 저도 약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방금 얘기하신 뭐 저희는 일본을 통하지 않고 미국을 통해서 안보를 충분히 지킬 수 있다고 하지만, 그 미국이 지금 이 태평양 전선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한일 간의 공조입니다. 지금 우리가 결국 우리가 안보에 이런 도움을 지원을 받아야 되는 쪽에서 거기다 우리가 팽팽하게 밸런스 있게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엄연히 더 강자에게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이러한 요구를 지금 저희가 무시하는 것만이 과연 올바른 해법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청년마수 이제 그 마칠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 오늘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원,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국민의힘 새 지도부 당직 인선 함합형,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전 비서실장 사망과 관련해서 여야 공방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